오늘 연주하실 곡명은 님이 오시는지 아리랑 여인의 향기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강당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내부 고객과 외부 시민 여러분에게 법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제가 부득이 아직 깁스를 못 풀어서 앉아서 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사님은 홍은택 다음 카카오 수석 부사장님이시고 서울대학교를 나오셔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언론사에서 오래 종사하시다가 NHN에서도 근무했고 지금은 카카오톡에서 핵심적인 그 보직에서 카카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나는 문자로 만족하고 전화로 만족한다 그러면서 2G 폰을 쓰거나 아니면 3G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카카오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잘못 받아들여서 안 쓰는 분이 우리 사이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경제생활 인구의 99%가 다 쓰는 이 카카오톡을 특히 각계 그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것이 다 틀린다고 어쩐다고 생각하면서 겁을 내고 안 쓰면서 밑에 있는 팀원들이나 직원들에게는 소통을 하라고 많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고로 우리 지방법원은 이 카카오톡을 보안에 위배되는 거나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업무는 그룹 단체방으로 해서 우리 지방법원 그 운영함에 있어서 회의의 90%를 없앴습니다. 법원장에게 카톡으로 뭐를 보고하거나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소통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체 카톡방을 쓰면 부서 간의 칸막이가 완전히 사라져서 예컨대 저하고 재판부를 대표하는 수석부장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면은 행정을 또 지원하는 사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과 서무 담당관도 그 방에 같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예산 지원이나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을 따로 오라 가라 하거나 전화로 보고하거나 제가 전화로 지시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 방 안에서 저절로 판사실에서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상황인데 사무국에서는 어떤 거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답이 바로 거기에 달립니다. 그러고 저하고 총무과장하고 아니면 사무국장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판사실의 기획법관이나 수석부장님이 이거는 판사실에도 알려야 되겠다 싶은 거는 자율적으로 또 알립니다. 그야말로 15명 아니면 10명 단톡방에서 한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강속의 속도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일면 토업에 세종시하고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회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하루에 평균 관용차를 200km 이상 운전해서 관용차 운전원들이 너무 가로에 시달리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국회에 불려다니고 해서 미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상 시스템도 있고 단체 카톡방도 있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얼굴로 눈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19세기적인 이런 소통이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코미디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이 꾸지람을 해주어야 됩니다. 꼭 직접 대면해야 되고 국가 안보가 걸려 있거나 보안이거나 기밀사항인 경우에 그때는 모르지만 그냥 다른 사람이 알아도 되고 통상적인 행정 업무를 그런 식으로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기름으로 날리고 인건비로 날리는 그런 대한민국은 이제 반성해야 되죠. 제가 말의 톤이 너무 높지만 제가 창원서부터 지금 3년째 이와 같은 내부 사법행정을 혁신해서 전국 최고의 법원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에 있어서 카카오의 어떤 그와 같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부산 시민에게 제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온 박용준 삼진어묵 후계자 3세도 이와 같은 IT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의 기업을 50억에서 500억, 종업원 50명에서 500명으로 3년 만에 제2의 창업을 한 혁신 스토리를 여기 와서 강연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에 이상한 소동 때문에 뭐 텔레그램이 어쩌고 그러면서 마치 그것을 써야지만 지식인이고 우리 국내 SNS를 쓰면 아주 위험한 사람인 것으로 오해하면서 또 그쪽으로 해외 망명을 한다, 사이버 망명을 한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 본질 기술적인 면을 따져보면 터무니없는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이기를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차 사고가 난다고 해서 자동차를 안 타거나 비행기를 안 타지 않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을 두려워하는 흉기로 생각하고 이용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그 본인은 시대에서 뒤떨어지고 결국은 그 혜택을 못 보게 되는 디지털 문맹인으로 전락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손자, 손녀들하고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하려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거를 잘 써야 됩니다. 특별히 뭐 배울 것도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써보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심정에서 오늘도 제가 사설이 길었는데 오늘 강연을 계기로 막연한 공포감이나 오해나 그런 것들이 불식되기를 그렇게 제가 소원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울서 오신 홍은택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안 켜지는데요. 한번 봐주시고요. 강민구 법원장님으로부터 그 따뜻한 격려를 들은 카카오톡에서 일하고 있는 홍은택이라고 합니다. 이 부산 법원의 최고 교양과정에 연사로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1시간 정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한 20분 정도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이제 그 한 몇 개월 전부터 이 프로그램이 예약이 돼 있었고요. 제가 강연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린 게 좋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 자신이 어떤 뭐 시대를 내다보는 그루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빠른 변화를 몸으로 실감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쫓아가기에 바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라는 회사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첨단에 있다고 할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제가 아는 것들을 좀 공유 드릴까 하고요. 그 이전에 이제 제 스스로 느낀 변화, 제가 느낀 변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카카오라는 회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하는 순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예. 카카오톡 안 쓰신 분 거의 없다고 아까 법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다 쓰시는 거죠?
뭐 쓰신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요새 뭐 3월 달에 그 프로기사 이세돌 구단하고 구글의 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뭐 세계의 대국이라고 하는 바둑 대결을 벌여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졌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장이 말씀하셨던 3D 프린팅, 3D 프린팅이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됐고요. 최근에 도입된 게 아니라 사실 그 30년 전에 그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제 꽃을 피우고 있고, 그리고 로봇 공학이 또 요즘 많이 이제 화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유전학, 그리고 합성 생물학 등등 그 새로운 분야에서 그 변화가 아주 본물같이 터져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저 자신도 어느 흐름에 그 몸을 맡겨야 될지 종 잡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일관하는 어떤 원인은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시피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모든 사물 또는 모든 대화, 모든 컨텐츠를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나눠서 이제 되는군요. 그거를 정보를 이렇게 분해하고 조립하고 합성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초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 변화의 속도와 기울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여기 오신 청중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제 개인사에 대해서 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6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아마 여기 계신 그 어르신들은 굉장히 친숙한 풍경일 테고, 좀 젊으신 분들은 석기 시대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89년 11월 22일에 이제 동아일보 신문기자로 합격을 해서 그 방이 일면 사고로 붙었습니다. 빨간 줄로 돼 있는 게 제 이름이고요. 그때는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그때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절차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눌려온 노동자, 농민 등의 이제 요구가 분출해가지고요.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할 시기에 제가 그 신문사를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 간 그 현장이 이제 울산 현대중공업입니다. 지금 울산 현대중공업의 지금의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를 텐데요. 예전에는 그 파업을 하고 농성을 하면 경찰이 병력을 투입해서 강제 진압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게 됐던 시기였고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다치기도 하고 뭐 피도 흘리고 눈물도 흘렸던 시기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신문 기사는 이제 온고지에 써서 이렇게 제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이제 고참 기자들이 기사를 받아 적어서 그거를 이제 넘기곤 했는데요. 당시에 그 현대중공업에 경찰이 투입돼서 강제 해산을 하니까 그 가족들한테 안부를 묻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 시스템이 녹다운 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전화가 되는 그 전화기 한 대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선배 기자가 그 전화기를 붙들고 마감 시간까지 계속 천천히 기사를 불러가지고 그 다른 회사의 기자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이 통신, 지금으로 보면 통신 네트워크가 얼마나 우리가 발달해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왼쪽에 있는 기사들은 다 제가 취재한 기사들인데요. 그 산업화의 이제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의 문제들이 그 당시에 많이 터져 나왔고요. 한 기자가 되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제 세상에 무선 호출기라는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 혹시 다 아시죠? 그 삐삐는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할 길이 없었는데요. 이제 전화번호를 무선 호출기에 보내면 상대방이 그 전화번호를 근처에 있는 전화기를 찾아서 전화 응대할 수 있도록 그 밖에 나가면 이제 통신이 두절되는 문제를 풀어준 굉장히 혁신적인 기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저도 저 기기를 갖고 싶었는데 수습 기자한테는 저 삐삐를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마치고 나니까 뭐 착복식 뭐 이런 말로 하면서 이제 무선 호출기를 이제 허리띠에 달아줬는데 그게 굉장히 저를 그 올가매는 족쇄인 줄은 이제 금방 알게 됐는데요. 수시로 이제 삐삐가 울리면서 그 응답하기를 이제 회사에서 기대하고 늦게 하면 이제 불호령이 떨어지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첨단 기기가 제 삶을 향상시키지는 않는구나 하는 걸 최초로 깨달았던 그 도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제가 평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3당 그 체계에서요. 그때 평민당 당사에 있는데 어떤 광부가 그 도끼를 들고 자기 손가락을 절단하면서 이 탄광에 사는 광부들의 그 비참한 삶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 손가락을 잘랐던 그분은 그 뒤로 나중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지방의회가 돼서 이제 한나라당의 지방의원으로 이제 그 단성이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그 무렵에 팩스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신문사에. 그래서 팩스라는 거는 뭐 오래전부터 쓴 것 같지만 실제 그 팩스를 이렇게 범용해서 쓰는 시기가 바로 이제 저 무렵인데요. 아까 이제 그 전화로 이제 기사를 불러야 됐는데 이제는 이제 그 팩스에다가 온거지에다 이제 기사를 써서 팩스로 보내면 그 통째로 이제 전달이 되는 시대가 이제 왔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이듬해입니다. 91년. 그 카폰이 먼저 있다가 그다음에 핸드폰이 나왔는데 핸드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서 이제 견착식 그 핸드폰입니다. 어깨에 메고 다녔어야 되는데요. 이런 핸드폰 보신 적 있죠? 저 핸드폰이 왜 저렇게 무겁고 컸냐면요. 그 배터리, 배러리의 그 집적도가 낮아서 큰 배러리를 들고 다녔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 옆에다 또 저 크기만한 배러리 2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 통화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드디어 그 집이나 사무실을 떠나서 공중전화 박스를 떠나서 저걸로 통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성이 굉장히 저해가 됐었고 원래 그 핸드폰을 만든 회사는 모토로라라는 회사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모토로라라는 회사는 이제 망해가지고 팔려나갔죠. 그 핸드폰이 나온 건 1973년이고요. 그 이후로 한 30년을 이제 모토로라가 핸드폰 회사로서 이제 독점적인 기업이었는데 이제 망했어요. 근데 망한 이유를 옛날에 모토로라 그 관계자가 제가 그 네이버 있을 때 찾아와서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 김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 원인이 이게 일반 소비자가 그거를 들고 다닐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 한 대 500만 원, 뭐 1000만 원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이게 일반 소비자가 지금처럼 다 들고 다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용 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대응이 늦어서 그 모토로라는 역사의 이제 뒤편으로 이제 사라졌죠. 굉장히 중요한 레슨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3D 프린팅 같은 경우도 실제 3D 프린터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출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만한 인형 하나 출력하는데 반나절이 걸리고요. 뭐 어떤 건 2, 3일 걸리는 것도 있고 소재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이 이래갖고는 보편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가격이라든지 시간의 장벽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힘으로 다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3D 프린팅이 제조업의 상당한 그 부분을 대체할 날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쳐 주셨는데 이게 되는지 봐야 되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처음으로 그 교사들이 노조를 구성을 해서 이제 정교조라는 게 생겼고 그걸 해직이 돼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요. 92년에 이제 노트북이라는 게 신문 제작에 투입이 됐고요. 그걸 컴퓨터라이즈 타입 세팅 시스템이라고 CTS라고 굉장히 첨단한 기법이었고요. 그 전에 이제 원고지를 쓰면 그걸 정성공들이 다 활자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거기에 잉크를 묻혀서 인쇄해서 보내는 게 이제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CTS가 들어오면서 이 정선하시는 분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으로 기사를 팩스 대신에 노트북으로 기사를 송고하는 시범조를 구성했는데 제가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무진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이제 시스템이 안정이 안 돼 있어서 마감이 11시인데 11시 이제 보내려고 하면 이 컴퓨터가 꼼짝도 안 하고 멈춰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제가 그 모니터 화면을 복사기에 이렇게 대고 출력을 해서 복사해서 나온 걸 이제 회사에 팩스로 보내곤 했었는데 물론 이제 상대방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서 더 욕만 이제 얻어먹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9년에 이제 신문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불과 2, 3년 안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변화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뭐 무선 어출기라든지 팩스로 기사를 보내야 된다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또 견착식 핸드폰이라든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너무 빨리 바뀌는데 정말 허겁지겁 숨차게 따라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변화들은 지금 들어보시면 그냥 하나의 소소한 변화에 불과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변화였고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다는 걸 그때 저는 이제 알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더 근본적인 변화가 아직 덜 진행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조그만 도구의 변화가 상징하는 변화보다 더 큰 변화는 바로 이제 인터넷이 보편화된 건데요.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독과점 체제, 트러스트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의 증거가 이제 그 포털이라고 말하는 이제 저희 카카오가 다음 거 합병을 2014년에 했는데요. 다음이라는 회사는 95년에 이제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미국을 가서 더 변화가 격변하는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런 변화를 목도하게 되는데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98년에 나왔고 네이버는 99년,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2004년. 지금 IT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때 대부분 출연을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세상에 그 당시에 메인스트림은 신문이었고요. 방송이었는데 신문 같은 경우는 오늘 일어날 일을 기다려 내일 알려줄게 하는 그런 정보 전달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 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네이버에서 한 6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그동안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정보라고 하는 게 2000년 이후는 인터넷에 다 검색이 되지만 2000년 이전에 있는 정보들은 이제 검색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신문이었고요. 그래서 신문 기사들을 1920년부터 1999년까지 한 2천만 건의 기사를 디지타이징을 했습니다. 여기 프로젝트에 한 수천 명이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4개 신문사의 기사를 디지타이징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내부에 가시면 옛날 기사를 그대로 그 판형 그대로 찾아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사 샘플들은 다 여기서 이제 화면을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보람스럽게 여기는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자전거 여행을 좋아해서요. 미국을 자전거로 횡단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횡단할 때 다음엔 중국을 한번 일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계속해서 때가 무르익어가지고 2012년에 중국을 이제 중원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네이버에서 만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넥스트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는데 그 시기에 바로 세상의 중심이 PC에서 모바일로 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한테 뭔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궁금한 건 지금 현재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아는 거는 PC, 인터넷 그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이 새로운 변화의 현장을 가서 보자고 해서 이제 카카오톡을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 카카오톡에 2012년 말에 들어가서 한 3년 반 정도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밖에서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간단치 않구나, 이 변화가 상징하는 것이. 이걸 제가 깨달았고요. 내부의 구성원들도 체감을 미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 국민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99%가 카카오톡을 쓰는 현상이 근본적으로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본 결과를 지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하나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개인 커뮤니케이션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단계, 여러 번 이제 변천을 겪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말이 생긴 거는 BC 3만 년 그리고 BC 3,500년 그 사이에 말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이 생긴 건 BC 3,500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때 이게 대량 정보를 배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데, 그건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이제 1450년에 일어났는데,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있기 전까지 전 지구상에 나온 책의 종수가 2000종이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뭐 성경도 성경, 사사성경 다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인쇄기가 나오고 그 향후 50년 동안 나온 이제 책의 권수는 몇만 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지혜와 지식이 집적된 수천 년의 역사를 단 50년 만에 이제 뛰어넘게 됐고요. 이때 마침 지리상의 발견과 시기가 겹치면서 새로운 정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사피엔스라는 책 많이들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시기를 계기로 해서 진리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해석을 하더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과거의 현인들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의존해서 지침을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곤 했는데 지금은 미지의 세계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찾아나가는 과정이 이제 삶이 됐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50년 동안 인쇄기가 나오고 50년 동안 사람들이 다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보량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하고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 후 진행된 600년간의 변화의 서곡에 불과했던 거고요. 그 600년이 어디에서 시대가 구분이 되면 인터넷 시대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까지 전까지 구텐베르크의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보로 보면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알아야 되고 책의 권수도 제한되고 옛날에 다 필사본이었고요. 근데 구텐베르크 이후에는 그거 책을 읽을 수 있는 민주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의 그 원인이 그 이제 시민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니까 거기에 뭐 면죄부를 팔면 그 지옥에 가는 걸 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읽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층이 이제 확대된 게 이제 구텐베르크 혁명이라고 하면 인터넷은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층이 민주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누구나 뭐 그 블로그나 뭐 카페나 뭐 SNS 통해서 글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보 생산의 독점이 무너진 건 이제 인터넷이고요. 정보 읽기의 그 독점이 무너진 건 구텐베르크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뭐 전보라든지 여기 신문을 뺐습니다만 뭐 라디오, TV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진화 과정입니다. 개인 커뮤니케이션은 보면 그 우체국이 이제 BC 550년에 뭐 로마 어디선가에서 세워졌겠죠. 그 이후로는 계속 편지가 그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수단이었습니다. 중심 수단인 건 뭐냐면 그걸 쓰면 상대방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그 채널이라는 의미하는데요. 이 시기는 뭐 최근까지도 왔죠. 지금도 뭐 편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는 이제 그 에디슨이 1874년에 만들었지만 대부분 가정용 전화기였습니다. 개인이 전화기를 소유하게 된 건 최근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그 어르신들도 기억하겠지만 집에 있는 전화를 같이 썼지 각자 전화기를 갖고 있는 시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게 90년대 후반에서 이제 개인 전화를 쓰게 돼서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려면 그 번호로 그 누르고 연결하면 연결이 되는 시대가 한 건 불과 최근 일인데요. 그래서 그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수단은 그렇게 많이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바일 메신저, 카톡을 비롯해서 미국의 왓츠앱이라든지 무슨 그 중국의 위챗, 뭐 라인 이런 것들이 모바일 메신저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게 이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변화가 일어난 게 지금 이 시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혁신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카톡이 나오기 전에 문자 메시지가 있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문자 메시지는 유료였고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메일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메일을 부모님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수단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카톡을 보내면 부모님하고도 대화하고 대부분이 자녀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전화에서 이제 이 카톡으로 왔다, 모바일 메신저로 왔다고 말씀드리고 이 변화가 상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공짜였다는 게 가장 크고요. 공짜였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통신 3사에서 하루 동안 수발신되는 전화 통수는 10억 통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카오톡에서 수발신되는 메시지의 수는 80억 통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까 커뮤니케이션 중심 수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전화 걸기 전에 카톡으로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게 예의 있는 사람처럼 비춰질 정도로 이제 카톡이 이제 중심이 된 거고, 전화라는 행위가 굉장히 무거운 행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화 울렁증 같은 것도 지금 생겨서요. 젊은 아마 10대 이런 분들은 전화 한 통 안 하고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전화만 하려 하면 생각이 안 떠오르고 용건마저도 잊어버리는 증상을 전화 울음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화가 걸려면 일부러 안 받고요. 끊어지면 그 문자로 왜 전화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라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은 듣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그 말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글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제 개인 커뮤니케이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듣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타이핑을 하고 읽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심이 됐고요. 그래서 보면 뭐 여기에는 그 지도도 보낼 수 있고 동영상도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80억 통의 수발신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카톡에서는 그 안에는 뭐 안부를 묻는 전화도 있겠지만 이 컨텐츠와 정보, 동영상, 오디오 파일, 이모티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의 전파 영향력이 이제 개인 커뮤니케이션이 모바일 메신저가 더 크게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현상의 대표적인 게 이건 저희 그 대표 이모티콘 중에 하나는 라이언에 대한 소개 영상인데요. 짧게 보셨듯이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이모티콘만으로도 대화하는 사람도 생겨나고요. 시각적인 표현으로, 청각적인 표현이 시각적 표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걸 상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계시지만 만약에 예전에 전화로 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자꾸 전화가 걸려오는데 전화가 왔을 때 지금 이제 강연 중이기 때문에 전화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완결이 되지 않는데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놓으면 그 메시지가 이미 저한테는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 되면 다시 이제 회신을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시차를 두고 진행됩니다.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특성이 이제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리스하게 끊김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모바일 메신저가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저희는 이제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이제 소통의 혁신이 아니라 생활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는 타입이 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거나 뭐 인터넷에서 하려면은 온라인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안전결제를 이용해도 했는데 이 문제를 이제 저희가 푼 거는 카톡에 이제 계좌를 연결해서 한번 뭐 인증을 받으면 바로 카톡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그냥 점심값 7,000원 보내줄래? 톡으로 보내도 되지 해서 그냥 송금하면 그 비밀번호만 넣으면 이제 되게 하는 걸 이제 구현을 했고요. 구현을 했는데 아직 이제 가입한 은행이 많지는 않아서 계속 이제 확대는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메시지 타입이 아까 동영상, 뭐 지도, 이모티콘뿐만 아니라 돈도 이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이것이 이제 그 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고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하루 24시간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걸 만드는 이제 라이프 플랫폼 팀이라는 데서 보니까 이제 다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을 해보면 그 필수 생활 시간이 한 10.9시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잠자고 먹고 뭐 배설하고 하는 시간이 다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의무 생활 시간은 이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시간. 그게 한 8시간 되고 이 8시간 안에 이동하는 시간, 통근을 한다든지 통학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량 시간, 여가 생활 시간이 5.1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저희 라이프 플랫폼 팀에서는 그러면 이동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서 나온 게 이제 버스,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 이런 서비스를 잇따라 이제 내놓을 예정이고요. 카카오 택시는 아마 이용해 보셨죠? 편하시던가요? 그 다음에 자가용을 모시는 분을 위해서는 이제 카카오 내비를 내놨고요. 그런 것들을 그 삶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 택시인데요. 길에서 택시를 잡거나 콜택시 번호에서 하는 게 불편해서 이제 카카오 택시로 그 대체를 한 건데요. 이게 단지 소비자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택시에서 지향하는 거는 부르면 온다라는 겁니다. 불렀는데 뭐 한 30분 뒤에 답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온다. 그러려면 이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많은 택시 기사들을 참여시켜야 되고 또 반대로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가입하면 바로바로 그 콜이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이용자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가 국민의 99%를 회원을 두고 있는 그 이용자 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르면 온다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급 그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카카오 택시 블랙을 서울에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 이동의 맥락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대리인데요. 이건 동영상을 보시면. 네네. 어디쯤이시죠? 죄송합니다. 오른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편의점 앞인데요. 네네, 네. 아이고, 현찰이 2만 원밖에 없는데. 2만 3천 원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면. 예. 많이 했어요? 네네. 예. 아이고, 수고해요. 예. 네네. 네, 다 와갑니다, 손님. 기사님과 함께 카카오가 만드는 새로운 변화. 카카오 드라이버.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드라이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미터기를 시작합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모든 기사님과 함께 카카오 드라이버 지금 출발합니다. 변화의 시작, 카카오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에 이어서 저희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이제 그 미용실인데 헤어샵. 카카오 왜 그렇게 작은 분야에 진출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용실에는 어떤 이제 불편이 있냐면 이건 그 이용자 입장에서도 편익이 없지는 않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헤어샵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그 노쇼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예약을 하면 그거를 미리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쇼의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헤어샵은 헤어샵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주차 또 이제 뭐 가사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 풀려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생활의 혁신, 소통에서 생활의 혁신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분야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계신 분들하고 이해관계 충돌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는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저희는 오프라인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직업을 강화하고 안정화하고 복리 후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회적 가치의 가장 큰 개념을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하면 뭐 창업, 취업, 뭐 개업, 뭐 직업 여러 가지 있는데 업인데요.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직업의 종류가 적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데요. 천편일률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면 편의점이나 무슨 치킨집 이런 걸 많이 하고 자영업을 많이 해서요.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특히 이제 치킨집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치킨집 보면 7년 안에 71%가 다 문을 닫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몰려드는데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직업군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보자.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생각이고요. 아까 이제 택시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좋은 점이 배회 운행을 좀 덜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승객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LPG 가스를 낭비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야 되는데 이제 전화가 오니까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데 그걸 카카오 플랫폼이 잘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3년 전에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컨텐츠가 무료라는 인식이 많이 지금 박혀 있는데요. 컨텐츠 생산하는 창작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 페이지를 냈고요. 이제 수많은 작가, 뭐 웹소설 작가라든지 만화가들이 여기서 기회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모티콘을 그리는 웹툰 작가들이 생겨났고요. 또 뭐 일러스트레이터도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업, 이제 이모티콘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라는 직업의 재탄생이라고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3월 31일로 택시 출시한 지 1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 이제 저희 회원, 21만 명이 이제 회원으로 있는데 그 중에 10,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입이 얼마큼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평균 일평균 수익이 13.4%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이제 환산을 해보면 연간 358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1만 명의 회원으로 곱하기를 하면 이 카카오 택시라는 서비스 하나로 7,500억 원의 수입 증대 효과를 창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님들한테 이제 환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업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저희가 자신감을 얻게 됐던 서비스입니다. 보면 근데 뭐 재밌는 거는 1년간 최다 탑승한 승객이 2,000번을 탑승을 하신 분이, 그리고 하루에도 쉬운 7번, 그 다음에
한 번 탑승했을 때 51만 8천 원을 낸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사분은 콜을 1년에 4,055번을 받으시고 하루에 98번을 콜을 받고 421km를 달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게 카카오 택시가 전화할 필요 없이 부르면 온다라고 하는 걸 구현을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안심 귀가라는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제 안심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동 방법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뭐 3D 프린팅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이미 우리 제조업의 기반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들이 이제 옮겨가 있고요. 부산도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노출된 지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카카오가 뭘 어떻게 하면 이 제조업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나온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는 이용자 기반이 넓기 때문에 수요를 조직화할 수 있는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만든 게 이제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라는 서비스입니다. 수요를 조직한다는 일은 지금 산업화 시대는 이제 공급자 위주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력이 먼저 이제 발전을 하고 거기서 대규모 생산이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생산이 일어나니까 그 시장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고 또 원료를 가져오게 되면 해외로 나가고 한 게 이제 뭐 식민주의의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먼저 늘고 그에 부합하는 수요를 찾아서 나간 게 18세기, 19세기 이제 유럽의 모습이었고요. 근데 모바일 시대에는 미리 생산하지 않고 뭐가 필요한지 이용자한테 물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요를 조직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수요를 모아보는 것, 모아주는 것, 그걸 이제 공동 주문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했고요. 그래서 공동 주문을 받아서 샘플을 보여주고 공동 주문을 받아서 결제를 시키고 거기서 나온 돈 50%를 제조하신 분한테 드리고, 그럼 그분들이 그거를 제조해서 나중에 이제 배송을 하면 나머지 돈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재고 부담이 전혀 없고 원부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뭐 금융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카톡 보시면 이 네 번째 탭 아세요 혹시? 거기 보시면 여기 이제 카톡 보시면 여기 네 번째 이걸 뭐 탭이라고 부르는 이걸 누르시면 오른쪽 끝에 이제 주문 생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결국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이제 이용자들한테 나오고 고객한테 나오는데, 보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 많이 좀 사주세요. 아름다운 보물섬 제주 서귀포에서 맛있는 선물이 옵니다. 카카오 파머의 귤이 맛있는 이유는 1200시간의 햇빛과 미네랄 듬뿍 담긴 바닷바람이 키우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파머는 나무에서 충분히 익은 귤만 선별하여 수확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착색 과정이나 화학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귤나무에서 수확한 맛있는 상태 그대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농부의 마음으로 선택한 진심이 담긴 귤만 전해드립니다. 자연을 닮은 건강한 맛으로 당신의 활력이 되고 싶어서 행복한 귤만 엄선하여 담았습니다. 맛있는 진심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농부의 진심을 전합니다. 카카오 파머 제주. 예, 이거는 이제 농업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을 하면서 작년에 파일럿으로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보니까 한국 농업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농촌에 계신 농부들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 60%를 넘습니다. 지금 전체 한 200만 명밖에 안 되고요, 농부가 이미.
물론 이제 그 등록된 농부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그 혜택을 주거든요. 뭐 농어촌 뭐 특별 전형도 있고 뭐 의료보험 혜택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낮춰놔서 농민의 그 등록된 농민은 늘고 있지만 실적으로는 한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도 65세 이상이 60%, 59%, 60%니까요. 이대로 가면 20년 뒤에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농촌이 공동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문제가 있고요.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의 문제,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농업은 한 번도 산업으로서, 업으로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농업의 생산성의 문제. 그리고 중간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폭리를 취한다, 뭐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유통 마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통, 농민이 아니라 중간에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 이윤을 많이 가져가는 그 유통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데 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문제, 이 5개의 문제가 이제 중첩되어 있는 게 한국 농업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통의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고 해서 작년에 그 저희 이제 본사가 제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에 있는 분들이 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아주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주에 있는 농축산물, 특산물을 가지고 그 카카오 파머를 다시 이제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기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는 업을 어떻게 안정화하고 강화하고 그 복리후생을 증진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제 저희 사회적 가치로 이제 지향해 나갈 우리의 이제 가장 중심적인 가치인데 이게 중간 과정에 있는 분들하고는 아까 유통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좀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과제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 변화의 속도, 폭으로 볼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업이라고 하는 게 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본질적인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26년 전에 제가 처음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그 신문 기사와 울산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뭐 파업, 이 광부들의 울부짖음, 뭐 산업재해를 겪은 온진레이온 근로자의 온진레이온 현장, 이게 정말 그 석기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먼 과거로 느껴지는데 불과 26년밖에 되지 않은 일이고요. 지금부터 26년 뒤에, 25년 뒤에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정말 그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26년 그렇게 큰 폭으로 바뀌어 왔는데 그 변화의 속도보다 더 커질 거냐, 더 적을 거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그 변화의 흐름들이 서로 중첩되고 뭐 시너지를 내면서 굉장히 파열음을 내고 사회를 격변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네트워크하고 센서, 그 다음에 아까 뭐 합성 생물학, 그 다음에 로봇공학,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아까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6가지 기술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저도 뭐 옆에서 지켜보면서 알게 되지만 처음엔 굉장히 기대감을 갖다가 현실은 이제 제대로 구현이 안 되니까 약간 실망하는 시기나 잠복기를 거칩니다. 잠복기를 거치면서 다시 이제 실현을 시키는 이런 곡선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여러 개 3D 프린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센싱 기술의 로봇 공학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합성 생물학 같은 그것들이
그런 그 잠복기를 거쳐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 단계에 와 있는 것들이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만약에 서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 사회에 큰 변화를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어떻게 잘 하느냐를 고민해서 나온 그 서비스고요. 지금 나오지 않은 거는 사람과 사물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는 뭐 최근에 뭐 IoT라는 걸로 인터넷 오브 띵스 뭐 이걸로 많이 화제가 됐죠. 그건 인터넷 오브 띵스는 그 사람과 사물을 그 통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를테면 뭐 이미 이제 그런 서비스는 이미 나와 있는데, 화분이 우리가 언제 물을 줘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 IoT 센서를 집어넣으면 물이 부족하면 트위터로 물 달라고 얘기한다든지, 무슨 소한테 목걸이를 걸어놓으면 소의 배란일이 언제인지가 이제 뭐 온다든지, 뭐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무슨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뭐 자동으로 조절한다든지, 뭐 세탁기에 세제가 떨어지면 그걸 톡으로 뭐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물과 그 사람의 이제 그 통신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이게 굉장히 확장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마지막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이라는 말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말처럼 보이는데, 사물과 사물의 통신, 사물과 사물의 소통, 이 시대도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굉장히 큰 사람이 어떻게 이걸 사물과 사물이 통신하는 행위를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의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물이라는 게 정보를 수신하는 행위만 하지만, 앞으로는 이 사물이 정보를 송신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아까 뭐 화분이 물이 없다고 뭐 하듯이, 뭐 세탁기가 세제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듯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될 것 같고요. 그 변화가 지금 지난 26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앞으로 향후 25년, 26년 안에 일어날 그 미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 변화에 대한 어떤 내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어지럽고 이래갖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그게 아직은 본격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열린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그 변화에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1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연은 이 정도로 마치시고 질문하고 그 답변하는 순서로 할까요? 네, 원래 우리가 그 18시까지인데 조금 일찍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플로어에서 한 2-3분 질문을 받고 제가 종합 마무리하고 사진 찍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 들고 좀 질문을 해주시고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홍은택 부사장님이 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의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있죠. 듣지 못하고 뭐 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할 수 없는가? 한번. 예. 그것도 굉장히 저희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요. 저희 회사 안에 이제 접근성 TF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도 카톡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이제 속도가 빠르지 못해가지고 만족스러울 만한 서비스 수준은 아직 안 되고요. 그건 계속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강연을 1시간 일단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려웠나요? 어떠셨어요? 이해가, 공감이 되시나요? 예. 예.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카카오가 그 사회적 가치를 업의 문제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스타트업들이 지금 창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라든지 뭐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본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해도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자본을 가지고 다 이렇게 잠식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 오토 서비스의 중심인 회사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카오에서는 그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어떤 그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점이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괴로운 그 페인 포인트고요. 근데 실제 보면 그 이제 오토뿐만 아니라 그 스타트업에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가 이제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엑시트, 그러니까 어떤 자본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졸업하는, 그게 우리나라의 비율이 한 0.2%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장 많이 엑시트를 시켜주고 투자를 하고 인수하는 기업이 이제 카카오인데요. 저희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3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K큐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K큐브는 정말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투자한 회사가 10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KVG라고 있습니다. KVG는 악셀러레이팅, 그러니까 투자하는 회사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래서 거기서 투자한 회사도 30개가 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큰 이제 스타트업들은 본체인 카카오에서 인수나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체계적인 스타트업과의 이제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저희하고 이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서 그 손해를 보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불만을 갖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저희는 아직 풀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스타트업과의 이제 공존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출하려고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업의 문제가요. 제가 좀 전에 그 카카오톡 더보기의 그 주문 생산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비누를 만들거나 향초를 만들거나 가방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회사들도 하나하나가 다 스타트업이라는 겁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스타트업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입점을 대기하고 있거나 저희한테 신청한 데가 이제 70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전에는 전혀 팔로우가 없었어요. 이용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를 통해서 이용자를 만나고, 그 최소 주문 수량을 넘으면 생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완판이 되면 그 다음에 추가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팔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칭 그 IT 기업의 스타트업만이 스타트업이 아니라, 일반 그 제조업이라든지 창작자들, 그런 분들도 다 이제 하나하나의 저희는 스타트업으로 생각하고 지원하고 같이 이제 공존하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사님 그 설명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변하면서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요 소통은 굉장히 원활되는데, 우리 특히 대면을 하고 얼굴을 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헷갈리게 되면서 보니까 우리 그 사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것도 앞으로 보니까 플랫폼에 탑재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 예. 아, 사람 간에 오가는 정을 그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아주 좋은 말씀. 그건 되게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시대하고 모바일 시대하고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 시대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소화하는 곳이었다고 하면, 모바일에는 생활을 서로 생활에 대한 편익이나 생활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이라든지 그런 위로라든지 위안이라든지 마음의 안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카카오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잠깐 마무리를 하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 이제 그 구텐베르크 문자 혁명 이후에 커뮤니케이션이 개인 커뮤니케이션과 다중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한번 터닝 포인트 같으면 인터넷이 한 번 더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모바일 메신저가 나온 이 SNS가 또 한 번 더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 저도 주문 제작을 카카오에서 한다는 것을 IT 트렌드를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오늘 처음 제가 알았고, 카카오톡 송금은 경조사 때 제가 벌써 그 출시했는 첫날부터 아주 10만 원, 5만 원씩 송금할 때 굳이 구자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래도 혼주나 상주가 폐 끼친다고 안 알려주는데, 카톡에서 바로 그 사람 이름 찍고 송금하기 누르니까 뭐 공인인증서 그런 거 일체 묻는 게 없기 때문에 혁신에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서 장애인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한시적으로 지금 발목이 나가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생활을 지금 해보니까 3주가 지나가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각종 식당이나 여러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빵점입니다. 빵점. 제가 어제 일요일 날 하도 답답해서 휠체어하고 목발을 의지해서 인근의 암자를 쭉 6군데를 갔는데 어떤 암자의 어떤 대웅전에도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못 쓰는 사람에게는 그 대웅전이라는 시설이 그 사람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성당은 얼마나 좋게 경사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는 교구 본사 정도는 적어도 아무리 문화재라 그러더라도 조립식, 간이식 억세스하는 경사로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바가 없어서 제가 장애인 생활이 끝나면 한번 글을 한번 적어볼 생각입니다. IT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바일 폰에 보면 여러분들이 토크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텍스트 투 스피치, TTS 프로그램 하나인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기사를 말로 기계가 자동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토크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됩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이런 카카오나 라인이나 이런 SNS 이쪽 분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배려하는 사회가 되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그 사회의 기본적 가치로 되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주변에서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두 손 두 발이 멀쩡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평소에 인식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정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아무리 인터넷, 디지털, SNS 시대라 그래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머릿속에 드는 정이나 지력이라 할 것인데, 아날로그 지력을 높이는 것은 또 한 번 더 반복을 하자면 책을 많이 읽는 것, 독서를 많이 하는 것, 그다음 매일 한 줄이 되더라도 글짓기를 하는 것. 저쪽에 극락암에 추석하셨던 경봉 스님은 삼소굴 일지라는 일지를 18살에 출가해서 67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일지를 적으신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7년간 난중일기를 적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글짓기를 하는 것, 세 번째 사고와 명상 실험을 하는 것, 네 번째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묻거나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강호, 무림 고수들과 친해지면서 묻고 답하고 그렇게 그 흐름 속에 묻어가는 것. 나는 2G를 써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스마트폰을 써도 카톡 같은 걸 안 써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강변할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그 파도에 슬기롭게 파도 타기를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의 미래는
여러분이 집 한 칸 사주고 돈을 물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나 손자들의 손을 잡고 주말에 책방에 많이 데리고 갔느냐 횟수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후손이 번창하느냐 마느냐 달려 있습니다. 돈이나 집 한 칸 물려주면 아이들한테 안일함과 무사함과 편안함을 물려줘서 파이팅 정신이나 트라이 정신을 절대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강사에게 큰 박수를 드리고 다음에 11강 각경택 감독이 오고 14강까지 이어지고 중간에 원래 끝나기로 했던 13강 6월 20일에 쫑파티로 경품 행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드리고 가지 마시고 오늘 유명한 강사님과 사진 촬영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